이 세션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 사회는 이순태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이순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순태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기념 학술대회를 맞이하여서 이 세션에 토론자와 발제자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연구라는 테마로 김재광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광 교수님께서는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 사이버 보안 안보 법정책학회 회장 및 입법이론 실무학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같이 토론자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승 교수님이십니다. 김도승 교수님께서는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봉규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봉규 위원님은 현재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계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법제처의 행정법제국 법제관 역임하셨고 법제정책국의 법제정책총괄과장님 그리고 법제처 기획조정관실의 기획재정 담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제자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제해 주시는 김재광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선문대 법경찰학과의 김재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뭘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이 번호라고 하는 거, 뭐 그걸 이제 토대로 한 이제 이 주민등록 이 법에 대한 뭐 그런 연구를 지금 연구원과 우리 행정법 학회가 지금 그 합동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착수 보고한 이런 상태고 지금 아직 뭐 그런마 단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종전에 이제 이 주민등록 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특히 아까 우리 김선아 박사님 또 헌법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헌법 하신 분들은 상당히 뭐 아주 앵그리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저하고 김일환 교수가 저하고 친구인데요. 그래도 헌법인데 이 주민등록 관련한 이런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헌법적인 소신을 저거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 분야는 뭐 특히 뭐 행정법은 되게 순한 양 같아요.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조금 뭐 큰 뜻이 있겠지 이러는 게 있는데 헌법은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위헌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있었지만은 뭐 사실상 뭐 그런 오해 소지도 많이 있었죠 법이. 근데 뭐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등을 거치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시비를 뭐 논하고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고려 시대 때 이 공양왕 뭐 이게 유명한 왕이 아니라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공양왕 3년에 처음 실시가 되고
이 조선 시대 특히 뭐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정착이 되고 한 5회 정도 이렇게 좀 개정 작업도 하면서 그 조선 시대에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일단은 뭐 징병, 뭐 징수 이런 뭐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하는데 데이터로 이렇게 좀 기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등록법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이제 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일제 강점기에는 또 이제 뭐 시도민증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등록표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건국되고 난 뒤에는 뭐 시도민증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62년도에 이제 오늘날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좀 시작이 된 그런 건데 뭐 그동안에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그런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4쪽 한번 제가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 48쪽에 보면은 이제 그 각국의 주민 식별번호 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이 보면은 우리처럼 뭐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좀 독특하고 좀 특색이 있는 그런 뭐 제도인 것만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기로는 한 41번 정도의 개정을 이제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정부 개정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그런 개정은 전혀 없어가지고 62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죠? 그러면 한 60년 되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다고 하는데도 이 전부 개정되지 않고 이게 살아남은 거 보면은 조금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법률 체계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조금 이렇게 체계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내용은 이제 결국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영될 테지만은 뭐 큰 틀은 제가 마지막에 좀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개정 연역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68년도 개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는 게 이제 이때 이제 들어오고, 이때는 또 재밌는 건 신고사항의 병력사항과 특수기술사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포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0년도에 와서는 이제 이게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법이 개정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불신검문 조항이 있지만은 이 주민등록법에도 있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제 이것도 이제 주민등록법도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들어와 있던 게 좀 우리나라의 좀 분단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와서는 이제 주민등록을 이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는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이게 안보적인 그런 측면이 고려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5호 담당자 이런 기억나시죠? 그죠? 말에 안 살면은 다 간첩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와서는 이제 주민의 인적 사항에 관한 기록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와서는 그 주민등록증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이 소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때 그게 소지 의무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 와서는 주민등록 사무를 뭐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뭐 이제 소위 이제 그 정보 기술이 이제 그 반영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4년대 이때 이제 점차 우리가 좀 민주화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 이 94년도에 전출 신고 의무제도 이제 폐지도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와서 그 주민카드 제도 도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좀 논란도 좀 많았고 결국은 이제 뭐 흐지부지 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내용은 이제 그 주민카드 와 관련된 논란돼 가지고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놨는데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그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등장을 해서 좀 편리성을 이제 도모하는 거. 결국 이제 주민등록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편리성 하나하고 이제 안전성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생명인데 그 어떤 편리성을 상당히 좀 강화하는 뭐 이런 제도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와가지고 아까 뭐 전부 개정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법제처 우리 이제 구변교훈제 그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때 이제 뭐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와가지고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거주 불명 등록 제도로 이제 변경을 하는 이제 조금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와가지고 이 중증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이제 법에 좀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와가지고 그 재외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그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이때 이제 도입합니다. 외국 갔다가 이제 말소됐으니까 새로 또 어떻게 뭐 국내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2016년도에 이제 그 중요한 그 법 개정이 법이 시행되는데 그 이제 주민등록 번호 우리가 한번 뭐 이게 발급받으면은 뭐 영원 할 것 같은 이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결국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와가지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속할 세대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 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이때 이제 좀 마련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가 그 국민 생활에서 좀 중요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1월 11일 올해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데요. 일명 우리가 이걸 모바일 뭐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뭐 그 이제 전 단계로 이제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 21일고 시행된 걸 보게 되면은 이 뭐 주민등록증의 혈액형을 수록하는 게 여기에 좀 논의가 됐다가 그 이 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의료 분야 쪽에 아주 이렇게 그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이 혈액형 수록하는 조항이 사문화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도 요 내용에 조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41차례의 그 이제 개정을 거친 뭐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조금 이제 뭐 이제 좀 알고 난 뒤에 지금 어떤 현재의 어떤 그 행정 현실의 변화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제가 29가지 개정 사항만 소개한 거는 나머지는 타법 개정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와 주민등록법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그 행정 환경 변화가 됐을 때 그런 변화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이제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추세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또 앞으로 대응해 갈 것인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보 공개권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변화된 저거에 우리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 행정의 변화 분석 및 주민등록법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뭐 우리나라가 이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아주 선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일단 그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법의 뭐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 주민등록 전산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이제 도입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법 28조에 요 주민등록 전산 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초에 이제 도입된 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이제 도입돼서 기존에 뭐 저도 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호퍼집 이런 데다가 다 주민등록증 이렇게 위변조해 가지고 가서 이제 성인이다 해서 술 마시는데 사실상 뭐 부부가 운영하는 이런 가게 같은 경우는 남편은 이제 서빙하고 또 부인은 안에서 이제 요리하고 하면서 물론 이제 검사도 하지만은 그 검사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게 일단 뭐 영업정지 당하는 걸 빼고도 또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도 같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위변조 문제가 어떤 한 사람들한테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정부도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를 뭐 확인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요 확인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봅니다. 25조에 보시면 요게 7월 12일까지 시범 뭐 이제 거치고 이제 본격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아마 요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가 이제 공무원증을 이제 모바일로 하는 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요 시범 사업을 이제 했는데
상당히 저는 이제 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요 사업을 추진한 뭐 LG 시엔서의 블록체인 사업 단장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플라스틱 카드로 출입 기록을 찍으면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고 공무원 개인 활동을 국가가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면서 기록이 서버가 아닌 개인 휴대폰에 남게 바뀌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이 막 퇴근 후에 막 다시 또 돌아와서 이렇게 찍고 하다가 문제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다 이제 그 기록에 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뭐랄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자꾸 국가가 감시한다 어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요 이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하고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돼서 2023년부터는 이제 요게 좀 확대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주민등록법 개정안 24조 2를 예시를 해놨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보호권 강화에 따른 이 행정환경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보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들 이렇게 잘 아실 텐데, 근데 아무튼 이게 좀 현대 사회가 참 어려운 게 기술 발전은 좋은데 개인정보 보호 이게 또 그건 안 된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사업이라 모든 것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발전하는 이런 구조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통합 개인정보법 만들 때 법률은 국회에서 했지만 시행령 신규칙 고시 만들 때도 좀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이제 너무 보호만 하니까 이게 산업이 발전 안 된다, 좀 확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TF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 따라 또 유출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게 또 강화 또 TF로 바뀌고 이런 그런 경우도 이렇게 좀 겪었었는데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관련된 판결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이 어떻고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어떤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주요한 정보 유출 사건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행정이 이 디지털화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민주주의와의 어떤 문제, 또 법治국가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이제 논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디지털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소위 말하면은 여론 형성이라든가 어떤 의사 형성 과정의 왜곡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이제 우리는 사실상 그게 대의민주주의가 우리의 근간인데 그러되면은 이게 어떤 국회의 어떤 입지 약화 결국 의회 민주주의 위기 초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전자정부법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이제 책도 내고 했지만은 전자정부 제정할 때도 저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자행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근데 이게 전자행정의 어떤 심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법치국가의 원리 왜냐하면은 법치국가는 이제 절차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건데 어떤 절차의 어떤 생략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조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이번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자행정에 관한 이제 규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절차적 규정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도전과 대응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한담 시간에 이제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뭐그 유럽에 뭐 수출하려면 일정 수준 어떤 뭐 인권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 안 되거든요. GDPR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 수준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수출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개인정보법에 대한 뭐 강화는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도 이제 뭐 독립행정청으로 이제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주민등록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그리고 이제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뭐 어떤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권의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 확인 절차의 개선을 이제 먼저 보면은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의 활용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문제인데 IPN이라든가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이라든가 또 주민등록증 확인 주체가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민간 단체가 이제 했을 때 또 기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요건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도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개인정보보호권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요 주민등록 확인 절차가 좀 개선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그 표 3에 그 본인 확인 방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요걸 좀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민등록 그 번호 이외에 이제 뭐 세컨 넘버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로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전자행정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필요성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어떤 수집 어떤 그 뭐 주체 어떤 확인 주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요건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확대에 따른 그 행정환경 변화 분석 주민등록법의 그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은 조금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아직 뭐 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거를 좀 찾기는 어렵고, 다만 그 2021년 6월 23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제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아까 원장님도 그런 말씀 잠깐 하셨나요? 그 이제 본인 인정 절차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전에는 요구했는데 지금도 생년월일로 이제 변경하는 것도 뭐 좀 이제 그런 취지를 좀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각종 뭐 이제 뭐 자료 제공 요청이라든가 이런 그 정보 제공 요청 이런 부분들도 법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그 정합성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볼 필요 있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의 법체계 개정 방향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재 그 우리 주민등록법 체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단 주민등록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아주 뭐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문을 소개하고 이제 각 이제 그 내용별로 해서 이제 어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주민등록법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등록과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이고 뭐 행정청 간의 업무 관장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법 체계 개편안을 뭐 지금 이것은 뭐 그냥 지금 현 단계에서 고민한 이런 부분인데 총 8개 장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큰 꼭지가 좀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주민등록법 뭐 전부 개정안을 좀 제시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뭐 좀 두서없지만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주민등록제도의 법제사적 측면과 그리고 도입,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발전 방향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심은 조금 있었는데 보니까 처음으로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게 42년도에 있는 일본의 아마 그 식민지 시대 기류제도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는데 이 기류제도를 보니까 본적지에서 90일 이상 다른 곳에 체류할 때는 등록하도록 했던 그게 기류제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속 나오는 90일이라고 하는 것의 연원이 어딘가 아마 이 기류제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었던 게 헌법 선생님들이 이 주민등록제도에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셨는데 역시 행정법 학자들은 손한양입니다. 왜냐? 헌법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떠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김재환 교수님 같이 우린 그럼 법 조문 하나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런 어프로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민법 선생님들 어떤 태도인가 하는 것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도성 교수님께서는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위원회 일도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전자정부와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관계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승입니다. 상당히 그 지금 시기에 가장 어떤 시의적절한 연구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또 토론을 하게 돼서 사실 과문하지만 토론이 좀 좋은 발표에 흠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는 번호 중에 사실은 중요한 번호들이 좀 많죠. 근데 주민번호만큼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뭐 여기 계신 또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적게 되는 번호 중에 하나가 주민번호가 아닐까. 저는 가끔 제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물으면 훅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번호라는 것이 사실 아주 많이 쓰고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뭐랄까요? 그러니까 세평이 별로 좋지 못한 번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민번호를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주민번호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많지 않을까? 뭐 유출, 부정사용, 뭐 해킹 또는 과도한 정보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번호가 어떻게 보면 도입된 배경이나 역사적 시절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암울했던 시절과 좀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실 이제 훌륭한 발표에 뭐 제가 일일이 또 게다가 이제 연구가 또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뭐 언급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주민번호는 사실은 그렇게 죄가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행정 환경의 변화라고 한다면 좀 전에 자장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소위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중요한 행정 환경의 변화이자 행정의 도전이자 또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저는 젊었을 때는 맥주 이름이었는데 예. 여기에 공감하시면 이제 50대쯤 되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말만 들어도 아마 찌긋찌긋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가져다준 큰 또 효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90년대 말부터 그렇도록 효율성 내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거쳤던 소위 디지털라이즈화 또는 정보화라는 것이 삶으로 1, 2년 사이에 훅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말 뭐 원격 의료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기존의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뭐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뭐 효용이든 새로운 가치 창출이든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안전이라는 문제와 접목되면서 매우 단기간 내에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왔습니다. 정부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할 수 있는 또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자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과거에 뭐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과거에는 뭐 특정 대기업의 뭐그 구호 뭐 표시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고 했다지만 사실은 외국 생활을 해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생활과의 다른 점은 전자적 서비스 또는 정보화 기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덕분에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뭐 우리가 그냥 자타공인하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제로 이제는 뭐 1위냐 2위냐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미 1위, 2위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전환 포메이션이 행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팅이 되는 이런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은 아무리 좋은 어떤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전산 장비가 많지만 아무리 좋은 전산 장비라고 해도 결국 담겨지는 건 컨텐츠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코드화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전산적인 인프라는 뭐 자본력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기술력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을 코드화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전산화되도록 만드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주민등록 번호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민등록 번호가 어떤 도입된 데는 뭐 다들 아시들 다양한 뭐 한국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또 국민에 대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제에 관한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지만 실제로 이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하게 이렇게 뭐 연령이라든지 이제는 출신 지역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면서도 모든 국민이 또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번호, 물론 이제 주민등록 증은 발급받을지 않을 수 있겠지만 번호는 누구나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우리 이 행정전산화,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사실은 매우 크리티컬한 키 역할이자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한때 지금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 번호는 이제는 뭐 해커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공공재여서. 근데 이 한때 전 세계의 해킹 바람이 불었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정보가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었던 것이 소위 말해 개인을 식별하는 특정화하는 고유번호인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있을 때 그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죠. 2017년에야 변경이 이루어졌으니 그전에는 이건 마음대로 변경도 안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때 정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커들에게는 아주 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소위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식별 정보인데 이 주민번호라는 것은 식별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식별이 되는 게다가 변경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정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상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처리든 제공이든 뭐 제3자 제공이든 모든 과정에서 제1의 합법성 요건으로 당사자, 정보 주체의 동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민번호만큼은 그래서 이 동의로도 수집할 수 없도록 아주 예외적인 규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번호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빠져버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인가?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하는가? 그 외에 여타 사유로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는 특별히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예외적 규율이 되고 그만큼 아까 발표자께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민번호의 어떤 유출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뭐 아주 센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견 내지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아마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민번호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증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와 같은 이제 공무원들이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자께서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이 부분은 뭐 자기주권 소위 신원증명이라든지 DID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 플라스틱의 어떤 주민 등록증 제도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신분증을 디지털라이즈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증이 디지털 공간에서 활용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소위 인터넷 뱅킹 같은 걸 가입하더라도 모바일로 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가 신분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신분증이 위변조된지를 실물인 신분증을 재차 확인해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낮은 급의 기술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더 신분증에서의 보호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소위 말하는 사업자와 또는 인증 주체 간의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질문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민번호와 관련된 이슈들은 좀 논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공개법과 관련돼서도 이게 추가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은 법령이나 다른 데서 정하면 일단 가능하도록 즉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입법상으로 법률유보사항으로 넘겼는데 이 경우에 실질적인 기준을 둘 것인가라는 문제는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도 아마 언급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주민등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익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최선의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헤비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금의 형태와 같이 심판의 기능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요. 사실 이게 개원 기념이면 여러 이제 덕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요. 참 좋긴 한데 저게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줄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의 경력에 대해서 몇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경력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경력은 제가 10여 년 전에 바로 이 법제연구원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연구할 공간을 제공받고 연구할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받았다는 가장 그 뜻깊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 있어서 터전이 아니었나 싶고 이준우 실장님 오늘도 뵈니까 아직도 현역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 뭐 고인이 되신 박영도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걸출한 선배님들의 그간의 어떤 연구나 그 과정들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순 교수님께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몇 가지 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저개발국이나 전자정부가 안 돼 있는 곳에 그러면 이게 핵심이니까 너희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너무나 환경이 바뀌었다. 우리가 도입하던 60년대하고 지금의 상황과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전자기술, 뭐 초융합, 초연결 사회는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 구봉규 초백연구위원께서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토론을 넘기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제연구원에서 초백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봉규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기념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김재강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김도승 교수님도 다 법제연구원 출신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는 법제연구원 출신이 되는 걸로 알고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재광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목적은 물론이고 인터넷 사용 등 각종 사적 영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피해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민등록법 체계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시해 주신 구체적인 법 체계 개정안은 향후 법 개정안 입안이나 법령 심사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이제 말씀 중에 헌법을 전공하신 분과 행정법을 전공하신 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어쩌면 저는 토론 내용이 헌법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행정법을 전공하긴 했고 실무자로서 사실은 이런 어떤 법 체계라든지 그 법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제가 뭐 어떤 덧붙이기보다는 저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민등록법 체계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권 강화라는 목적 면에서는 다르지 않지만은 방법 면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물론 개인생활 부분에서도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앞으로 어떤 효용과 위험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산업화의 성숙과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의 생산과 활용,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 설계 및 관리 등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고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적인 신분 확인 체계가 없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서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교육, 국방, 조세, 사회복지 등과 같은 행정 목적은 물론 개인의 경제활동 부분 등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행정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도 엄청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정보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누가 열람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관리할 권한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2020년도에 개정된 데이터 3법 개정에서도 잘 해결해서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거기 보면은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나 처리 목적 등에 대한 고지 의무, 보유 기간이나 정보 이전의 제한 또는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릴 의무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정보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행정과 개인생활의 중요한 신분 확인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 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공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조화를 일정 기간 확보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4차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법령 체계 하에서는 예상보다도 빨리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의 효용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코드는 그것이 번호이든
특수문자 등이 포함된 비정형화된 부호 등의 조합이든 오늘날의 기술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이전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련의 숫자의 조합이 관리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위험성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코드가 무엇이든 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신원증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소는 물론이고 운전면허 등 보유 자격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누가 조회하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적으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칭 개인정보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신분 확인 관련 법조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정보 주체에게 그 정보가 그의 자기 정보가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된 후 어떻게 활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또 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용도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가명 정보와 결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한다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편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너무 통합됨으로 해서 위험성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은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법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맞게 주민생활 편익 전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로 한정하고 신분 확인 기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통합신원 증명 시스템에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과다한 정보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유출에 따른 위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간편성과 활용의 용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리성, 정확성 제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목적 좀 더 나아가면은 행정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사실상 개인정보의 통합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 영역과 개인 생활 영역의 과도한 통합은 그만큼 위험도 커질 것으로 지금 그 전자신분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기반으로 신분 확인 제도는 바뀐다면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는 오늘과 같은 학술 대회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토론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 발제자께서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사회자께서 그 유형의 어떤 압력을 계속 가해가지고 길게 못 하고요. 아무튼 이제 저도 발제문을 쓰면서 뭐 상당히 고민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두 분 이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 발제문의 어떤 그 부족한 이런 측면들을 좀 다 채워주는 주시는 그런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와 토론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분 발표 토론 사회 감사드립니다.